박소희는 익숙하게 청소 카트를 밀며 방금 전까지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남자들이 머물렀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이 6성급 호텔 제니스에서 그녀 같은 청소 노동자는 가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있어도 없는 존재 보여도 보이지 않는 존재. 룸서비스 직원들이 와인잔과 접시들을 치워나가는 동안 소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일은 언제나 똑같았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흐트러진 쿠션을 바로잡는 것.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병적으로 꼼꼼했다.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그녀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응접실의 작은 휴지통을 비우기 위해 다가갔다. 그 안에는 구겨진 냅킨과 시각공초 따위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쓰레기들 사이에 다른 종이와는 재질이 달라 보이는 작게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다. 호텔의 공식적인 메모지가 아니었다. 훨씬 더 두껍고 질 좋은 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다른 쓰레기와 함께 봉투에 쓸어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낙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육각형의 화학구조식 일부처럼 보이는 그림. 그 옆에는 알파벳과 숫자가 뒤섞인 C973 같은 기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쓴 듯한 이견 0.05%라는 숫자와 퍼센트 기호가 있었다. 화학. 그녀가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상한 패턴과 숫자를 사진처럼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 호텔의 부사장이 왜 이런 화학식 같은 것을 개인 휴지통에 버렸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메모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녀는 종이 조각을 다시 구겨서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으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아주 작은 반항심 같은 것이었다. 늘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작은 반항.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을 빠르게 촬영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흐릿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저장하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종이 조각을 구겨 쓰레기 봉투 안에 던져 넣었다. 그녀가 막 청소를 마치고 스위트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잊은 물건이라도 있는 듯 이동욱 부사장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청소 카트 옆에 서 있는 소희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복도의 벽이나 바닥의 카펫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 농도를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말이야. 0.01%라도 오차가 생기면 모든 게 끝장이야. 알아들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소희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그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그날의 힘든 업무가 모두 끝났다. 지하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소희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다른 직원들은 수다를 떨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섞이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아까 찍었던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흐릿한 사진 속에 정체불명의 화학식.
그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림 조각일 뿐이었다. 내가 왜 이런 걸 찍었을까? 그냥 지워버리자. 그녀는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가 다시 한번 망설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작은 종이 조각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제니스 호텔의 타피스트리, 어딘가에 풀려있는 아주 작은 시로라기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로라기를 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오직 그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텅 빈 눈으로 휴게실의 낡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단한 일상은 내일도 똑같이 반복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무심코 주운 이 작은 퍼즐 조각 하나가 앞으로 그녀의 삶과 이 호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소희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정체불명의 화학식 사진은 그저 기묘한 해프닝의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이라고 그냥 잊어버리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범한 청소부로 남겨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거대한 호텔이 고요함에 잠겨갈 무렵 소희는 로비 라운지에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라운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아직 퇴근하지 않은 이동욱 부사장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희는 직감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거대한 관상용 화분 뒤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거리가 멀어 모든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날카로운 몇 개의 단어들이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수질 검사 주기. 최종 단계에서는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낯선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작은 유리병 하나를 이 부사장에게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남자가 라운지를 빠져나갈 때 그의 서류 가방에 박힌 로고가 소희의 시야에 들어왔다. 태영 화학, 태영 케미컬스. 제니스 호텔의 공식 스파용품 납품업체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다. 부사장이 경쟁사 사람과 한밤중에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질 검사 최종 단계 같은 알 수 없는 단어들. 소희의 머릿속에 두 번째 퍼즐 조각이 던져졌다. 세 번째 조각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학자인 안 박사가 호텔에 투숙했다. 소희는 운 좋게도 그가 묵는 스위트룸의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가 학회 참석차 방을 비운 사이 소희는 여느 때처럼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거대한 지질 단면도가 펼쳐져 있었다. 소희는 청소를 하다 말고 그 지도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것은 바로 이 제니스 호텔이 서 있는 땅의 단면도였다. 지하 안반층의 구조, 그리고 호텔의 자랑인 온천 스파의 원천이 되는 지하 깊은 곳에 온천 수맥의 흐름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지도 한쪽 구석에는 불안정한 단층선 지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몇 군데의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와의 지질학자가 이 호텔의 지하 구조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보통의 손님이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호텔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그녀의 머리는 또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와 붉은 X 표시가 된 위치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각. 그것은 이 부사장이 자주 사용하는 작은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다.
쓰레기통 옆 카펫 위에 떨어져 있던 유심 SC임 카드였다. 누군가 급하게 버리려다 실수한 듯했다. 선불폰에나 사용될 법한 익명의 유심 카드. 누군가 반으로 부러뜨려 놓았지만 소희는 그 두 조각을 몰래 주머니에 챙겼다. 이것 역시 이 최고급 호텔의 회의실 바닥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 자신이 모았던 퍼즐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해보기 시작했다. 찢어진 종이에 적혀있던 정체불명의 화학식. 연정 이용 5%. 경쟁사 화학회사 직원과 이동욱 부사장의 비밀 회동. 수질 검사 최종 단계. 호텔 지하에 온천 수맥과 불안정한 단층선이 표시된 기밀 지도. 반으로 부러진 익명의 유심 카드. 이 4개의 조각들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였다. 마치 서로 다른 4개의 퍼즐 상자에서 꺼내온 조각들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동욱 부사장이 있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녀의 소심한 마음은 그만둬.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다치기만 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마음은 만약 이대로 눈을 감았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부러진 유심 카드와 낮에 기억을 더듬어 그려두었던 지도의 약도,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화학식 사진을 꺼내보았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쓰레기나 의미 없는 그림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것들은 어쩌면 거대한 폭탄의 부품들처럼 보였다. 어떤 폭탄인지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부품들을 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오직 그녀뿐이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청소부 박소희.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호텔이 품고 있는 위험한 비밀의 유일한 파수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고유하던 제니스 호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불만 사항에서부터였다. 호텔의 VIP 고객 몇몇이 객실의 개인 자쿠지 욕조를 사용한 후 피부에 가벼운 발진이 생겼다며 컴플레인을 제기했다. 처음 호텔 경영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고객의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기 때문이라고 혹은 새로 바꾼 입욕제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호텔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핵심 자산인 지하 1층의 제니스 온천 스파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가벼운 발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드러기, 그리고 물에서 아주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는 증언들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호텔의 온라인 리뷰 게시판은 성난 고객들의 불만 글로 도배되었고 몇몇 파워 블로거들은 6성급 제니스 호텔 수질 오염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다. 완벽함을 자랑하던 제니스 호텔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현진우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호텔의 기술팀과 수질관리팀, 그리고 공식 온천 용품 납품업체까지 모두 불려왔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수십 번의 수질 검사가 이루어졌고 온천수가 흐르는 모든 배관을 점검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했다. 그들은 물에서 기존의 어떤 오염 물질과도 다른 정체불명의 유기화합물을 미량 검출해냈다. 기술팀장은 현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출된 화합물은 그 농도가 0.015% 미만으로 극히 미미해서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온천수에 유입되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만한 경로도 없었다. 호텔의 전문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박소희는 직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소문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수질오염, 원인 불명, 그리고 0.005%.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일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그날 이동욱 부사장의 휴지통에서 발견했던 찢어진 종이 조각 사진을 확인했다. 그곳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체불명의 화학구조식, 그리고 그 옆에 손으로 휘갈겨 쓴 숫자. 시건치 1.005%.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각 찢어진 종이에 있던 화학식과 농도. 이것은 지금 호텔의 온천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로 그 물질이었다. 두 번째 조각, 이동욱 부사장이 경쟁사인 태영화학의 직원과 비밀리에 만나고 수질 검사 주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은 유리병을 건네봤던 모습. 세 번째 조각 지질학자의 방에서 보았던 호텔 지하의 온천 수맥 지도. 그리고 불안정한 단층선이라고 표시된 호텔의 공식적인 배관 시스템 밖에서 온천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경로. 네 번째 조각 누군가와 비밀리에 통화하기 위해 사용했을 반으로 부러진 익명의 유심 카드.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고의적인 사보타의 행위다. 이동욱 부사장. 그가 호텔의 심장인 온천 스파를 아주 미량에 추적하기 어려운 화학물질로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호텔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경쟁사인 태영화학의 모기업이 헐값에 호텔을 인수합병하도록 만드는 것. 소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악랄한 음모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밀의 파수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가 가진 증거라고는 흐릿한 사진 한 장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그녀의 이론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호텔 내부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누가 이동욱 부사장의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작은 자취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음모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책임감이었다.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눈을 감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호텔은 무너질 것이고 악은 승리할 것이다.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만은 확실히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청소부 박소희.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탐정이 되어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해 홀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박소희는 더 이상 이론만으로 이 음모를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동욱 부사장을 그의 범죄 현장에서 직접 잡아낼 증거.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호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독극물 투입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선 이 부사장의 주변 인물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첫 번째 인물은 야간 근무조의 보안요원 김 씨였다.
그는 유독 호텔의 지하층과 기계실 주변을 자주 순찰했고 최근에는 자신의 월급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소희는 청소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김 요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김형,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시계도 새로 뽑고 말이야. 허허, 그냥 부업으로 보너스가 좀 생겨서 곧 마지막 한 탕만 더 하면 이 지긋지긋한 야간 근무도 끝낼 수 있을 거야. 마지막 한 탕. 소희는 그 단어를 자신의 머릿속에 새겼다. 김 요원이 이 부사장의 공범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목표는 범죄 현장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질학자의 방에서 봤던 지도를 떠올렸다. 불안정한 단층선이라고 표시된 곳, 호텔의 공식적인 배관망을 우회하여 외부에서 온천 수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 그곳은 바로 호텔의 가장 깊은 곳. 일반 직원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하 3층의 지열 발전, 설비실 근처일 터였다.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시설관리팀의 게시판에 지하 3층 환풍구 전기 청소 작업 공고가 붙은 것이다. 아무도 가기 싫어 하는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작업이었다. 소희는 자신의 담당 구역장인 한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일부러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님, 제가 요즘 실수가 잦아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번 지하 3층 환풍구 청소 작업 제가 맡아서 하면 안 될까요? 한 여사는 귀찮은 일을 알아서 맡겠다는 그녀가 기특하다는 듯 흔쾌히 허락했다. 마침내 소희는 합법적으로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하 3층은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둡고 습하고 거대한 기계들이 내뿜는 소음과 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정말로 환풍구를 청소하는 척하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지도를 따라 가장 깊고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거대한 지열 펌프 뒤편 낡은 장비들로 가려진 좁은 서비스 터널.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 정체불명의 소형 펌프와 온천 원수관에 직접 연결된 가는 호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태영화학의 로고가 찍힌 빈 약품통 여러 개와 아직 내용물이 남아있는 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완벽한 범죄 현장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터널 입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와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요원이었다. 이봐, 이쪽 맞아.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배달 물건 여기에 두면 되는 거지. 맞아. 곧 있을 국제행사 날 이걸 터뜨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호텔은 끝장나고 우리는 거액을 챙기는 거지. 소희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낡은 파이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김 요원과 또 다른 남자가 그녀가 숨어있는 곳 바로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 청소부 아줌마 말이야. 부사장님이 계속 신경 쓰인다고 하시던데. 김 요원의 목소리였다. 그냥 좀 어리숙한 아줌마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일 끝나면 조용히 처리해야 할지도 몰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소희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이 호텔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것이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제 거대한 음모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소희는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았다.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호텔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임원진 명단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다. 현진우 회장. 그녀는 회장의 비서실 공식 이메일 주소를 자신의 노트에 적었다. 그녀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증거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그녀의 조용했던 수사는 끝났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더 위험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박소희가 자신을 노리는 위협을 감지하고 행동을 결심했을 때 호텔 제니스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아시아 글로벌 서밋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과 수백 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국가적인 행사였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제니스 호텔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였다. 소희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김요원과 그 남자가 말했던 마지막 한탕, 즉 이동욱 부사장의 마지막 승부수일 것이라고. 그는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에서 호텔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혀 현진우 회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단서를 수집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화학식 사진, 지하 수맥지도 스케치 비밀 회동에 대한 증언, 그리고 지하 3층의 오염 현장 사진을 현진우 회장에게 직접 전달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현 회장은 언제나 이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이 부사장의 손에 모든 증거를 빼앗기고 자신은 정신 나간 스토커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호텔의 구조와 사람들의 동선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 위에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 회장이 매일 밤 11시가 되면 모든 업무를 마치고 호텔 최상층에 있는 개인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특별한 마스터 키카드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호텔 내의 유일한 성역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바로 그 서재에 증거를 남겨두고 오는 것이었다. 문제는 마스터 키카드였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 카드를 소지한 단 한 사람, 바로 현 회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 실장, 즉 보안 실장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밋 전날 밤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호텔의 다른 층에서 일부러 배수관을 막아 작은 침수 소동을 일으켰다. 모든 직원들과 보안팀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린 사이 그녀는 조 실장의 사무실로 잠입했다. 그녀는 그가 외투를 의자에 벗어두고 나간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외투 주머니에서 그의 키카드를 꺼내 자신이 미리 준비한 소형 RFID 복제 장치로 단 몇 초 만에 데이터를 복제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침착했다. 마침내 그녀는 금단의 구역으로 향할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직원용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무도 없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복제한 카드를 리더기에 대자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전용 복도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최상층의 복도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조차 죽이며 현 회장의 개인 서재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만능 열쇠 세트를 꺼냈다.
가난했던 시절 그녀는 고장난 문을 고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다. 그때 서러웠던 기억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 것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고풍스러운 책 냄새와 현 회장 특유의 옅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와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적은 손편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 액자가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의 현진우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와 함께 서 있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 그 소녀는 바로 그녀 자신 박소희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여인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 바로 이 제니스 호텔의 직원이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소희는 그저 운이 나빴던 사고라고만 생각해왔다.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현 회장이 과거 자신들의 집에 가끔 찾아와 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가 고아원에 있던 자신을 남몰래 후원해 주었던 사실. 그리고 자신이 왜 유독 이 호텔에 집착하며 일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그녀 자신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더욱 굳은 결심으로 USB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막 서재를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딩동, 복도 저편에서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진우 회장이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소희에게는 피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재 옆에 딸린 작은 휴게실의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서재 문이 열리고 현 회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봉투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커튼 뒤에서 소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폭탄은 전달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커튼 뒤에서 박소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현진우 회장에게 들릴까봐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의 작은 틈새로 현 회장이 자신이 놓고 온 봉투를 집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그는 먼저 손으로 쓴 편지를 읽었다. 그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소희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들이 떠올랐다. 지하 3층의 비밀스러운 오염장치, 태영화학의 로고가 박힌 약품통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화학식. 현 회장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호텔이 그가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의 손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진을 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가장 아꼈던 후배 직원이자 친구였던 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그는 사진 속에 어린 소녀와 이 모든 증거를 가져온 박소희라는 이름의 청소부를 연결시켰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어렸다. 그는 편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았다. 오늘 밤 서민 만찬회 중에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만찬회는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거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냉정해지는 법이었다. 그는 즉시 두 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그의 절대적인 충복 조 실장에게였다. 조 실장, 지금 당장 지하 3층 지열 발전 설비실로 가게.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봉쇄하고 내가 갈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도 내보내지도 말게. 두 번째 전화는 만찬회가 열리고 있는 연 회장의 메인 통제실로였다. 그는 직원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덫은 놓아졌다. 화려한 연 회장.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과 VIP들이 모여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동욱 부사장은 완벽한 주인의 모습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곧 그의 부하가 지하에서 마지막 선물을 온천수 라인에 투입할 터였다. 그러면 이 화려한 호텔은 회복 불가능한 오명을 쓰게 되고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될 터였다. 그가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무대로 올라가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연 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 켜지더니 호텔 홍보 영상 대신 낯선 지하실의 CCTV 화면을 비추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조 실장과 보안 팀원들이 정체불명의 펌프 장치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현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동욱 부사장, 지금 이게 뭔지 여기 계신 모든 귀빈들 앞에서 설명해 보시지. 이동욱 부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현 회장이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개인 서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화면은 바뀌어 소희가 찍었던 증거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학식 약품통, 그리고 그가 태영 화학의 남자와 비밀리에 만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이건 모함이야, 누가 나를. 그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주변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배신자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연 회장은 통제된 혼란에 휩싸였다. 현 회장은 무대에 올라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호텔 내부 보안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즉시 조치했다고 발표하며 손님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리더십과 호텔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바꾸어 버렸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현 회장은 조 실장과 함께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도 없는 서재의 커튼 앞으로 다가갔다. 이제 나와도 괜찮네, 소희 양. 커튼이 조용히 걷히고 그 뒤에서 떨고 있는 박소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영웅을 바라보는 고마움과 지켜주지 못했던 옛 친구의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자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걸세. 그의 따뜻한 말에 소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호텔에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을 붕괴 직전에서 구해낸 유일한 수호자였다. 위험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와 현 회장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시아 글로벌 서밋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밤 연 회장에서 있었던 소동은 호텔 내부의 긴급 보안 시스템 점검으로 알려졌고 대중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동욱 부사장과 그의 공범들은 그날 밤 조용히 사직 처리되었다.
실제로는 국정원의 비밀 부서로 넘겨져 기업 스파이 및 국가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 미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제국은 소리 소문도 없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며칠 후 현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박소희를 다시 불렀다. 더 이상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현 회장은 그녀 앞에 거액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소희 양 이 호텔을 구해준 것에 대한 나의 작은 성의일세. 이걸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지만 소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현 회장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똑 닮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그가 젊은 시절 소희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소희 양 어머니는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닐세. 현 회장은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과거에도 지금의 양 회장처럼 호텔을 노리는 다른 경쟁 세력이 있었다. 당시 시설 관리팀에서 일하던 소희의 어머니는 우연히 그들의 사보타주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을 폭로하기 직전 호텔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추락 사고를 당했다. 모든 것이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현 회장은 그것이 명백한 살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도 힘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자네 어머니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런데 이제 자네가 나를 그리고 이 호텔을 그리고 자네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준 셈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희 역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자네를 청소부로 일하게 할 수 없네. 현 회장이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네를 갑자기 임원 자리에 앉힐 수도 없겠지. 자네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 테니.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래서 자네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네. 품질 위험 평가팀. 이 팀은 호텔의 모든 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시설의 안전 서비스의 질, 그리고 직원들의 내부 비리까지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오직 내게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조직이 될 걸세. 그는 소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박소희 팀장, 자네의 그 남다른 관찰력과 정직함 그리고 침착함이 이 호텔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걸세. 이 호텔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어주게. 소희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자 어머니의 못다한 일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호텔 제니스는 이전보다 더 안정되고 활기찬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호텔 안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직원들 사이에서만 쉬쉬하며 이야기되는 회장 직속 유령팀에 대한 소문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직원처럼 보이지만 호텔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아주 작은 비리나 위험 요소도 찾아내어 뿌리 뽑는다는 소문. 그 소문의 주인공 박소희 팀장은 더 이상 낡고 회색 비친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호텔 구석구석을 살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호텔 로비를 순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한 신입 청소 직원이 손님에게 무시당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신입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아무 말 없이 따뜻하고 격려가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갔다. 호텔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성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성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모두 아우르며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가치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였다.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는 이 호텔의 새로운 심장이자 영혼이 되어가고 있었다.